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입니다. 경제 유캐스트는 여러분의 경제를 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윤 기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동안 이제 책 제작을 한다고 텀블벅을 통해서 펀딩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펀딩이 2월 12일 날 마감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책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2월 말에는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부채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현재 전 세계 부채 상황은 어떤지, 또 왜 부채가 위험한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저희 이전 에피소드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중국 부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부채 이야기를 할 때 회색 코뿔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김 기자님 혹시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회색 코끼리는 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회색 코뿔소는 처음인 것 같아요.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뿔소를 사실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서 본 적은 없지만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 멀리 들판에서 달려오는 코뿔소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섭죠. 굉장히 무섭겠죠. 예. 코뿔소가 사실 덩치도 크고 또 이제 멀리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오는 소리나 이렇게 보이면은 이제 멀리서 올 때부터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미리 코뿔소를 알아차리더라도 이게 두려움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일부러 이러한 위험을 애써 무시하려는 이러한 행동을 비유하는 말이 바로 회색 코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그런 요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계정책연구소의 미셸 부커 대표이사가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처음 발표한 개념이에요. 이 회색 코뿔소는 최근에는 중국 부채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중국 부채에 대한 경고는 특히 외신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지 외신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6년, 7년, 8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부채의 위험을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뭐 약간 애써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회색 코뿔소라는 이런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몇 년째 중국의 부채 위험을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왔지만 중국에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죠. 뭐 실제 내부에서는 사실 어떤 모습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중국이 폐쇄적인 그런 국가다 보니까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한국 이제 돈으로 68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쳤었고요. 여기에 중국 기업들도 발맞춰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집행을 했어요.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이제 자금 마련을 할 때 이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기업 부채예요. 그래서 기업 부채가 대규모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성장을 이룬 거죠. 갑자기 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경제 성장이라고도 합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중국의 총 부채는 219조 1000억 위안, 한화로는 삼경 7,800조 원이에요. 삼경이요? 네, 후덜덜하죠, 정말. 예. 중국의 트리플 부채라고 하죠. 기업, 정부, 가계부채. 이렇게 모두 심각하다고 해서 트리플 부채라고 합니다. 뭐 총 부채가 3경 정도 하니까 계속 이제 뭐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중에서 중국 기업 부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2018년 3분기 기준 중국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57.1%로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 부채 중 또 75%는 국유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발을 맞춰서 투자를 과도하게 집행하면서 공급 과잉이 이뤄졌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나서 이게 모두 판매가 되면 수익으로 돌아오고 기업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생산을 위해서 투자는 늘렸으나 수익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면 적자 상황이 지속됩니다. 공급 과잉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기업 중 또 부채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 없이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좀비 기업도 이제 생기게 돼요. 이런 좀비 기업은 사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퇴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이제 갑자기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업이 그만큼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중국 정부라고 하면은 더더욱 그런 리스크를 안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좀비 기업이 많이 양산되는 것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는지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는 했었어요. 당시 좀비 기업과 과잉 공급 해소 대상 기업에 대한 부채 처분 업무 관련 통지, 이 지침을 산하기관에 내렸어요. 파산 조건에 해당되는 신용불량 좀비 기업들은 다 파산시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신용불량인 좀비 기업은 자생할 수 없고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을 통해 겨우 연명하는 그런 수준의 기업을 말을 합니다. 좀비 기업이 계속 살아날 경우 전체 부채 규모는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전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을 한 거예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기업 구조조정이 좀 흐지부지 됐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 뉴스가 별로 없어요, 이에 대한. 하다가 만 거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좀 이제 부채를 줄이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조금 보이기는 했었는데 2019년에 다시 중국 기업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걸 보면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다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부채 리스크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 이제 조짐이 보였었잖아요. 둔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연평균 6%를 달성을 했었는데 지난해 6%를 아마 달성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5%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유력한데 이제 그거마저도 마사지한 거 아니냐. 네. 이게 돌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다시 부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경제를 좀 더 이제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2018년에 비해 2019년 중국의 민영 기업, 디폴트 기업 수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부채를 갚지 못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예. 다만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중국 기업 부분의 그런 부채가 중국 전체 경제의 위험 수준까지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하지만 20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 기업 회사채가 아직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2020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에서 부동산업에 관련된 그런 회사채가 35.6%입니다. 올해 중국의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성장이 떨어진다던가 폭락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아무래도 부도가 나는 회사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중국의 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부채도 좀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경기를 부양할 때 신흥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인프라를 만드는 건 항구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까는 예, 일이죠. 우리나라도 뭐 제일 먼저 고속도로를 깔았죠. 그렇죠. 중국도 고속철도, 뭐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투자를 과도하게 하고 또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1대1로로 인해서 인프라 건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도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로 마련한 자금입니다. 해외 나라의 1대1로 그 정책을 하면서 욕은 또 욕들어 먹고 또. 네, 예. 부채는 또 부채대로 쌓이고 그랬죠. 중국의 지방 정부는 이제 재원 조달을 토지 판매 수입에 크게 의존을 했었어요.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 재원 조달도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역시나 중국 부동산 시장에 또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국제금융기관들은 공식 통계 외에 숨겨진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산하의 자금 조달 기구인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형태의 채무를 공식 통계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 예, 그렇죠. 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 재정부는 숨겨진 부채가 더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IMF에 따르면 한 24.5조 위안 정도 숨겨진 부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IMF는 공식적인 중국의 정부 부채 규모를 총 54.4조 위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이 외에 숨겨진 부채 규모가 24.5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다른 신흥국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네. 과거 1990년대 후반에 사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신흥국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사례를 보면은 신용 과열과 자산 가격 거품 그리고 외환 위기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특히 외환 부채 상환에 대한 압력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더 커지게 만들면서 금융위기가 확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도 달러 표시 회사채를 그동안 많이 발행을 해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화 부채보다 그 대내 부채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는 일본 국민이 많이 사들였듯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부채 규모는 굉장히 많아도 그 리스크가 좀 덜 하듯이 중국은 중국의 대형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은행은 대부분 중국 정부 지분으로 구성이 됐어요. 중국 교통은행을 제외한 대형 상업은행의 중앙정부 지분율은 50% 이상이에요. 결국 중국 정부 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 정부가 절대 중국 기업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죠. 물론 중국 기업 부채 문제로 인해서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제 대내 부채가 좀 더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위험도가 단기간에 크게 오진 않을 거다 이러한 전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중국 부채가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도 중국이 좀 비교적 여유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기업의 달러 표시 회사채 발행이 급증했었는데 그래도 중국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니까 그 총 부채가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긴 합니다.
기존 신흥국가의 다른 부채 양상을 또 이제 중국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부채 폭탄이 터질지는 모르는 일이고 또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계속 경고가 오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불안불안해 하면서도 이거를 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부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오늘도 녹음은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홍대점에서 하고 있고요. 들어주셔서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